안녕하세요. 임철TV입니다. 임신 중에는 참 조심해야 할 게 많이 생깁니다. 임신 초기에는 유산을 가장 조심해야 하고 임신 후기가 되면 조산을 조심해야 한다고들 하는데요. 어느 산모님에게는 임신이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이번에도 어김없이 유산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 눈물 짓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식 잃은 부모를 표현하는 말이 없는 이유가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이 너무 커서 감히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슬퍼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도 내 아이를 잃는 슬픔은 너무나도 크고 아픈 상처일 겁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유산은 누구의 탓도 절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시고 간절한 마음과 더해 모두의 노력만 있다면 언젠가는 소중한 새 생명이 곁에 꼭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습관성 유산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습관성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단어를 딱 들었을 때는 습관적으로 유산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산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전에 임신 20주 또는 태아의 무게가 500g 이하일 때 임신이 중단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습관적 유산은 임신 20주 이전에 연속으로 3번 이상의 자연 유산이 발생할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약 1%의 여성에게 발생을 하고 있고, 습관성 유산에서 유산의 위험률은 유산 횟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습관성 유산인가? 아니면 나 정도는 습관성 유산이라고 볼 수 없나? 하고 의심이 드는 산모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습관성 유산의 기준이 3번이기 때문에 유산이 2번 된 것은 어쩌면 습관성 유산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3번의 유산이 아닌 2번의 연속적인 유산의 경우에도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2번의 유산에도 습관성 유산에 대한 검사와 치료가 도움이 되고, 특히 2번 중 1번이라도 태아의 심박동을 확인했거나 산모의 나이가 많은 경우, 그리고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등 임신까지의 과정이 어려웠던 경우, 다음 임신에 대한 산모나 가족의 불안이 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를 지치게 만드는 습관성 유산, 도대체 왜 발생을 하게 될까요? 습관성 유산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유전적 요인, 내분비적 요인, 해부학적 요인, 감염 요인, 면역학적 요인, 기타 요인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면역학적 요인의 항인지질항체 증후군과 유전적 요인의 유전적 혈전 성향증을 혈전 요인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 분류에 따라 습관성 유산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전적 요인입니다. 습관성 유산의 원인들 중에 유일하게 확실히 입증이 된 원인인데요. 3%에서 5%의 부부가 염색체 검사에서 이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부학적 요인입니다. 일반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경부, 자궁체부의 해부학적 이상의 빈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습관성 유산 환자 중에서 약 12%에서 16%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습관성 유산과 관련된 자궁기형으로는 자궁 안에 막이 있는 질환이 가장 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내분비적 요인인데요. 호르몬 경로의 내분비적 이상이 반복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질환으로는 황체기결암, 다낭성 난소 증후군, 당뇨, 갑상선 질환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역학적 요인입니다. 1963년 태아가 임신 중 생존할 수 있는 것은 태아와 산모 사이 면역 관계에 의한다는 가설이 발표되고, 습관성 유산의 원인과 치료의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는 말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일치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감염성 요인입니다. 유산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고, 임신 중 산도에 염증이 발생하면 그 병원군이 태아나 태반에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반기 이후 태아 발육 및 조기 양막 파수, 조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요인인데요. 약물 노출, 중금속, 알코올, 담배, 카페인, 심장 또는 신장 질환 등은 자연 유산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습관성 유산과의 관련성은 아직 확실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요인들 중에 부모로부터 기인한 염색체 이상과 항인지질항체 증후군만이 명백한 습관성 유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기인한 염색체 이상과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의 이상은 습관성 유산의 원인의 10%에서 15% 이하에 해당됩니다. 각 요인의 빈도는 연구 집단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부모로부터 기인된 유전자 요인이 3%에서 6%, 면역학적 요인이 20%에서 50%, 해부학적 요인이 12%에서 16%,
내분비적 요인이 17%에서 20%, 감염 요인이 0.5%에서 5%, 기타 요인이 10% 정도의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원인을 알기 위한 검사를 시행한 후에도 약 반 정도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케이스가 있어서 원인 불명의 반복 유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습관성 유산임을 알 수 있는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습관성 유산은 앞서 말했듯이 임신 20주 전에 3회 이상의 유산이 반복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유산의 증상으로는 보통 질출혈 또는 하복부 통증으로 두 증상 모두 나타날 수 있고 한 증상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증상 없이 지내다가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위한 초음파 검사에서 처음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다음으로 습관성 유산의 진단인데요. 진단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해당하는 원인을 찾는 과정입니다. 우선 2, 3회의 연속적인 유산을 확인을 하고 해당 임신에서 임신 주수 및 배아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을 합니다. 보통은 비슷한 임신 주수에 유산을 하게 되는데 전신에 대한 적절하고 상세한 신체 검진이 수행이 되고 특히 다모증, 유즙 분비 등 내분비계의 이상을 확인을 하고 자궁과 자궁경부 등의 생식기 이상도 꼭 확인하게 됩니다. 습관성 유산의 검사로는 다양한 검사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다음과 같은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나가게 됩니다. 초음파를 이용한 자궁검사로 자궁의 해부학적 이상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항카디오리핀 항체 검사, 루푸스 항응고 검사를 6에서 8주 간격으로 2회 시행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습관성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를 체크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난소기능 평가를 위해 월경 3일째 난포 자극 호르몬과 에스트리올 수치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난포 자극 호르몬의 정상 수치는 15mIu/ml 미만, 에스토리올의 정상 수치는 80pg/ml 미만입니다. 혈전 성향증이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활성 단백질 C 저항상에 대한 선별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위의 검사들이 모두 정상인 경우 부모 및 유산 태아에 대한 염색체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기타 의심스러운 질환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습관성 유산의 증상, 진단과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습관성 유산의 원인을 찾아 나갈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습관성 유산을 치료하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사실 습관성 유산의 치료로는 현재로서는 명확한 치료법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각의 원인에 맞게 치료를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경우에서 적극적인 치료와 감정적 지지가 효과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 방법을 분류로 나눠보자면 부모 염색체 이상인 경우에는 적절한 유전적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착상 전 유전적 진단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정자 또는 난자의 기능, 입양이 대안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해부학적 원인의 경우에는 자궁의 기형, 종양 또는 유착의 경우 수술이 해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가벼운 경우라면 수술 없이 경과를 지켜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유산이 된다면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항인 지질항체 증후군일 경우에는 아스피린과 헤파린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면역학적 요인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는데 면역 글로불린,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유즙 분비 호르몬 과분비인 경우 원인에 따라 수술 혹은 약물 치료를 하여 유즙 분비 호르몬을 정상 수치로 유지하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인 불명의 경우인데요. 50% 정도에서는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실망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시행하는 치료는 위험, 이득을 고려한 순차적 접근법이 권해지는데요. 즉, 덜 위험한 방법부터 사용을 하여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방식의 교정을 먼저 시도해보고 프로게스테론 처방, 사람 육모성 생식선 자극 호르몬 처방 등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습관성 유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방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약물은 의료진과 상의 후에 복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금연, 금주와 함께 카페인도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긍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며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성관계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원래 하던 운동을 그대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 평상시에 운동을 거의 안 했던 분들은 걷기 이상의 운동은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무거운 짐을 들거나 무리가 가는 일은 최대한 피하시고 적절한 휴식을 취해 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버스와 승용차를 장시간 타는 등 오래 앉아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습관성 유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습관성 유산은 당사자와 그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좌절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자연유산을 경험했더라도 다음 임신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면 그 노력의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 가능성을 열고 시도해 보셔서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